환율 제13강 인위적 개입으로 인한 환율 방어의 실패, 지난 시간에 이어 2편입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개괄적인 요약을 하면요. 90년대 초에 영국이 파운드화를 절상시켜야 했는데 이것은 독일이 금리를 인상하여 마르크화를 절상시키자 이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영국이 자국의 파운드화 가치를 절상시켜야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소로스와 헤지펀드들이 파운드화 가치 절하에 대한 베팅으로 공매도를 통해서 영국을 굴복시키고 엄청난 이득을 취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환율을 인위적 개입으로 방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물론 투기 세력의 발호가 경제를 크게 왜곡시키는 요인임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이 내용과 관련한 주변적인 상황도 이해해 보는 것이 경제를 보는 시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독일이 자국의 화폐인 마르크화를 절상시킨 배경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일은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서독 마르크화와 동독 마르크화를 1:1 비율로 통합하면서 통화량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습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금리를 높였고 이는 마르크화 가치 상승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요. 물가가 폭등하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고 그러자 높은 금리를 주는 마르크화가 인기가 있으니까 마르크화 가치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동서독 간의 화폐 가치를 1:1로 통합을 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동독의 경제력 수준은 서독의 25%, 즉 4분의 1 수준, 6배 차이라고 주장한 축도 있습니다. 하여튼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동독 마르크화도 서독 마르크화의 4분의 1 마르크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의지로 화폐 통합이 1:1 비율로 강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독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고 한편으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동독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과 임금을 1:1로 보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네들 돈이 4배가 더 많아진 거죠. 1억 마르크가 4억 마르크로 큰 부자가 된 것이고 월급도 4배가 한꺼번에 뛰었죠. 그러나 1:1 화폐 통합 후유증이 컸습니다. 서독 마르크로 대체된 동독 마르크는 이전보다 4배 이상의 통화량의 증가로 물가가 상승했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동독 기업들은 임금을 비롯해서 생산비 급증으로 경쟁력을 잃고 대규모로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동독이 공산국가였기에 국영기업이 많았고 그 국영기업들을 필두로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높은 상품 가격은 수출 경쟁력을 상실케 했고 실업률이 폭등하여 30%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동독 경제의 회생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금으로 연간 1,500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되었으며 이것은 독일의 재정 적자와 부채 급증을 의미했습니다. 서독 국민들에겐 새로운 형태의 세금인 통일세가 부과되기까지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차이가 60배라고 합니다.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도 경제가 어쩜 파탄 지경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런 와중에 독일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독일 중앙은행은 금리를 크게 인상시켰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금리 인상은 단순히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ERM에 참여한 유럽 국가들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ERM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ERM, Exchange Rate Mechanism, 유럽 환율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ERM은 유럽 국가들이 통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장차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화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유럽의 영토 통일에 앞서서 화폐 통일을 위해 사전에 정지 작업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각국의 경제력 수준이 달라서 화폐 가치가 다른데 이에 대한 평균 기준을 잡아야 하니까 일단 독일 마르크화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25% 위아래의 여유를 두고 환율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하는 사실상의 고정 환율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ERM의 목적은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화 도입을 위한 사실상의 준비 단계로서 유럽 각국 간의 환율을 조정하여 화폐의 신뢰성이 큰 독일 마르크화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미 2.25% 범위를 두고 변동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었고, 이를 벗어나면 해당 회원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거나 금리 조정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편으로 영국은 금리도 높았고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운드화 가치의 절하가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마르크화 가치의 절상은 영국의 상황과는 반대 방향인 파운드화 절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ERM 가입 회원국이었고 ERM의 규칙에 따라 파운드화는 독일 마르크화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함께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독일이 금리를 올려 마르크화가 절상되면 영국도 이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지켜보던 조지 소로스가 파운드화가 이미 최고점을 넘은 것을 보고 파운드화는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파운드화의 공매도 실행을 확신하게 됩니다. 소로스는 파운드화의 최고점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2.95 마르크 수준으로 보고 영국 경제의 체력이 현 상태를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운드화가 대폭 절하될 것을 확신하며 공매도를 단행했습니다. 소로스가 취한 공매도 방식은 앞편에서 말했다시피 공매도란 내게 없는 것을 다른 데서 빌려서 높은 가격에 팔고 하락한 가격에 다시 사서 되갚고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의 차이가 곧 나의 수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조건은 반드시 그 공매도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야, 즉 하락장에서 수익을 얻는 것이 공매도 투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로스와 공매도 세력은 준비된 자금으로 반봉매도 전략을 세워서 대략의 파운드화를 매도하면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는 방식을 이용했는데, 도중에 일정 수준에서 다시 사서 다시 매수해 약간의 이익을 취한 후 다시 공매도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공매도에 투입된 자금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조지 소로스는 자신의 퀀텀 펀드라는 회사에서 10억 달러를 가져갔고 다른 헤지펀드 투자자들과 연합해서 최대 150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소로스와 헤지펀드들은 주로 미 국채 및 기타 안전자산을 담보로 해서 미국 및 영국을 비롯한 유럽 은행들에서 파운드화를 빌렸으며, 은행들은 단기 수익을 위해 파운드화 대출에 또 적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영국 시중은행들은 영국 정부가 파운드화 방어를 잘 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에게 파운드화 대출을 제공하는데 부담이 덜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파운드화 절하 방어에 실패한 것이 곧 공매도 세력에게 파운드를 대출해 주었던 영국의 시중은행들도 큰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권 가격의 평가 손실인데요. 영국 정부는 파운드화 방어를 위해 파운드화 가치를 끌어올려야 하니까 금리를 15%까지 급등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이전 채권편에서 기초 상식이라고 하면서 얘기했죠. 저금리 때 발행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은행들은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채권 평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행들이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에 협력해서 보유 중인 외환으로 파운드화를 대거 매수합니다. 영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잘 할 것으로 기대했기에 기대했던 파운드화 가치가 상승이 아니라 반대로 계속 하락하다 보니 파운드화 평가 손실을 입게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용 손실을 입었습니다. 파운드화가 폭락한 후에 공매도 세력 일부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파운드화 폭락으로 공매도 세력이 돈을 벌었을 텐데 왜 부도나 파산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매도 중간에 영국 정부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의 변동성에 따라서 잠시 파운드화가 급반등하기도 했는데, 만약 이때가 공매도 세력이 빌려왔던 파운드화를 되갚아야 할 만기와 겹치면
빌렸을 때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강제 매수를 해서 되갚아야 합니다. 이른바 숏스퀴즈 상태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은 강제 청산을 당하고 파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전 12강 게임스톱의 주가 폭등으로 인한 공매도 세력의 강제 청산과 파산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가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들이 빌려줬던 돈의 회수가 어려워져서 그만큼 손실을 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행이 담보로 잡은 담보 가치의 평가 손실입니다. 파운드화 폭락 후 시장 불안이 심해지자 담보로 잡은 국채나 외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담보 가치보다 몇 배, 몇십 배의 레버리지로 대출을 해주었던 경우는 손실의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보았듯이 영국 정부는 물론 영국의 시중은행들까지도 헤지펀드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영국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이 바닥나면서 소로스와 헤지펀드들에게 항복했고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기는 자유변동 환율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검은 수요일 블랙 웬스데이인 92년 9월 16일에 영국 정부는 더 이상의 환율 방어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함께 ERM을 탈퇴하고, 즉 독일 마르크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5%의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고 자유변동 환율제를 받아들여 환율을 시장에 맡깁니다. 파운드화는 하루 만에 15% 하락했고 이후 몇 주간을 계속 더 하락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개입하는 인위적 환율 방어에 크게 실패한 것입니다. 이후 주식시장은 불안했지만 파운드화의 약세가 한편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경기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이 공매도 투기에서 1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면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기 사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위적 시장 개입으로 인한 환율 방어 2편으로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파운드화를 무리하게 절상시키고자 했던 것에 실패한 영국의 사례를, 소로스의 공매도 투기로 인한 영국 정부와 은행들의 크나큰 손실을 알아봤습니다. 멋진 부자, 스마트한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